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스트레스는 바깥의 환경이나 타인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사실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무더운 여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위를 더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은 투덜대고 인상찌 부리는 나 자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무신경한 말과 행동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한 나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처한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어져 내 마음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종호 작가의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이 책에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성장해온 심리학자의 진솔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시련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저항해서도 피해서도 안 되며 시련에 구부러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며 삶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닥쳐오는 시련에 흔들리며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보다 지혜롭다. 자연의 한가운데에 당신이 우뚝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몸을 스치는 바람과 반드시 마주할 것이다. 그 바람은 계절 따라 부는 계절풍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돌풍일 수도 있다. 서 있는 곳이 산이라면 산바람일 것이고 강변이라면 강바람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바람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람이 잦아들기라도 할까? 그렇지 않다. 바람은 대기나 지형에 의해 자연히 불어올 뿐 인간으로서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 삶의 슬픔, 고통, 후회, 시련도 마찬가지다. 이도 삶이 힘든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일컫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거친 바람과 같다고 비유한다. 시련은 계절풍처럼 삶의 특정 시점이 되면 관례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돌풍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휘몰아치기도 한다. 때로는 일절 관계없는 타인의 시련이 애먼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억울하게 피해를 보기도 한다. 즉, 나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이다. 이런 시련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누군가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저항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상처 입고 심지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저 바람 따라 흔들리기를 권해본다.
인생이 항상 내 마음처럼 흘러갈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 걱정, 후회라는 피할 수 없는 매몰찬 바람이 내 마음의 어린 가지를 흔든다. 하지만 삶이 흔들리는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삶의 시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제 아무리 요란한 태풍도 결국 지나가듯 삶의 시련 역시 순간이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지나갈 시련에 저항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시련이 찾아오면 삶의 순리에 따라 그저 잠시 힘들어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마음의 성장을 위한 먹이로 삼아 다시 나아가는 편이 현명하다. 태풍이 지나간 뒤 우리는 무너진 벽도 더 견고히 쌓고 유리창도 더 튼튼히 고정하면서 다음 태풍에 더 잘 대비하게 되지 않던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한번 시련을 겪고 나면 이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내성과 근력을 갖추게 된다. 태풍이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며 원망하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나는 평소에 학교를 오갈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오며 가며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는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젊은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다반사이고 보응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한다. 당신은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냥 커플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부럽다는 생각이나 질투가 샘솟았을지도 모른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꼭 공공장소에서까지 절해야 하냐.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절이 없다는 등의 생각을 하며 불쾌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훈계했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커플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 마음 챙김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눈앞의 커플을 보고 있다면 그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커플을 보고 있음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고 있음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계산대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왜 줄이 빨리 줄지 않는지 조바심이 나거나 옆에 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한다. 그럴 때 자신의 줄이나 옆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고 가는지 보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본다. 자신의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음을, 자신의 줄과 옆줄을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옆줄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음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운전 중에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비난을 한다면 그 차와 운전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의를 주고 비난하는 자신을 본다.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음을, 화가 났음을, 다시 추월해서 응징하려고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또한 머리로 열이 뻗치는 느낌이나 뻣뻣하게 힘이 들어간 어깨의 상태를 자각한다. 일요일에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텔레비전 조금만 보고 아이와 놀아주라고 소리친다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자신을 본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음을,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적어도 일요일에는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 자책하고 있음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바라본다. 또한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고 얼굴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자각해 본다. 불행은 언제나 안에서 온다. 마음 챙김은 독특한 시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마음 챙김은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마치 드론을 띄우고 바라보듯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뒤바꿔 보는 것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실천이 쉽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그 반복 행동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계산대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의 줄과 다른 줄을 비교하고 안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줄이 더 빠르게 줄게 하는가?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비난하고 응징하려는 행동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끼어드는 차를 다소곳이 반성하게 만들거나 다음부터는 끼어드는 차를 덜 만나게 하는가?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사과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가? 쓰면 쓸수록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갈등과 다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왜 그만두지 않을까? 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지속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할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한다. 만약에 위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당신이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결코 현명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모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제보한다. 그러면 전문가가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모에게 조언해 준다. 출연한 부모는 대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 대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부모는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욕을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 공격적 행동을 하던 아이는 사실은 부모에게 맞고 있었다. 부모는 교육하느라고 그랬다고 했지만 비디오로 촬영한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놀란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가 문제인 줄만 알았던 부모는 이쯤에서 아이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어디 이 부모들만 이겠는가?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디오로 담아본다면 어떨까? 혼자서 하는 행동, 배우자나 자식에게 하는 행동,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본다면 아마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거나 한심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영상을 재생해서 돌려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생각과 행동도 달리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한다. 특히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오래되고 강력할수록 더 그렇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 어렵다.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은 일종의 기술이고 힘이다. 이런 기술과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그 기술과 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더 가질수록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유. 요즘만큼 사람들이 몸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적이 또 있을까? 많은 부모가 자식의 숨은 키를 찾기 위해 거금을 투자한다. 지하철에 걸린 탈모 광고에서는 나처럼 머리가 벗겨진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관리를 받으라고 한다. 지하철 타기가 민망하다. 유전이니 어쩔 수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탈모를 관리하거나 치료받아야 하는 증상으로 몰아가니 자괴감이 든다. 여성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마른 몸매가 아니면 전부 열등한 몸매이고 풍선처럼 큰 가슴이 아닌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은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 같다. 아파트 상가 광고의 절반 이상이 피부 관리, 탈모 관리, 손톱 관리, 비만 관리 가게로 채워져 있다. 인터넷 광고에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담은 얼굴 성형수술 광고가 빠지지 않는다. 호꼬플루는 쌍꺼풀눈으로 만들 때까지, 낮은 코는 오똑하게 만들 때까지, 사각턱은 깎아서 갸름하게 만들 때까지 내내 주눅 들고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는 분위기다.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몸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이성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여성이나 남성은 후손을 둘 수 없었다. 화려한 기타를 갖춘 공작새나 강한 힘을 가진 사자가 후손을 남기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외모를 가꾸고 경제력을 키우며 자신을 과시해온 조상의 후손이다. 과시욕구는 이제 짝짓기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욕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과시욕구를 강하게 추구하며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낀다.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항목이 근래에 들어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증가 추세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모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쌍꺼풀을 만들 수도 있고 코를 높일 수도 있고 턱을 깎을 수도 있고 가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경제력을 비교하는 항목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가지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 만에 지구 어느 곳에나 갈 수는 없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간다. 비행기를 탈 때도 좌석에 등급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경제적으로 현재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차이는 과거의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게다가 더 이상 신분제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비교 대상의 제한도 없으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은 비교 범위를 작은 동네에서 국가나 세계 전체로 확장시켰다. 이제는 이웃이나 동네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라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다. 이제 과거처럼 쉽게 포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벌면 얼굴과 몸을 고칠 수 있고 물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돈 버는데 더 집착하게 되고 이를 위해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학력을 높이는 데 더 집착하게 된다. 욕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얼굴과 탄탄한 몸매 등 멋진 외모를 향한 욕구를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향한 욕구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번성하며 살지 못했을 테다. 조화가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욕구들의 조화,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이태롭게 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다른 건강한 욕구의 추구를 위협한다. 우리 마음에는 몸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구도 들여다봐야 한다. 단순히 과시하고 부러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일이 주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일 자체를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구의 충족도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려는 욕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내면의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지 정신 차려 살피지 않으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취약해진다. 광고 같은 외부 자극이 심어놓은 욕구를 충족하느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물질적 욕구는 충족에 따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으며 일단 생겨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불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어떤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갖추면 행복해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불행의 조건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누구의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어느덧 병들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욕구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다.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은 삶의 유한함을 돌아보며 죽음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현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 죽음에 임하며 편안하게 미소 짓는다면 잘 산 인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원한다면 어떤 욕구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답이 명쾌하게 모두 나와야만 좋은 것도 아니다.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던지는 것 자체가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신선하게 하며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것이다. 끝으로 영어 경고 하나를 소개한다. 아래에서 쥐경주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는 삶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쥐경주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쥐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싶은가? 마음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혀에서 사르르 녹는 게 정말 기분 좋다.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나만의 세계에 있는 듯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실컷 웃거나 슬픈 영화를 보고 마음껏 울면 가슴이 후련하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만족스럽다. 신나는 놀이기구를 탈 때 온몸이 짜릿하다.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느긋해진다. 운동 후 샤워하고 마시는 캔맥주 한 잔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예쁜 옷이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매니큐어, 구두 등을 보면 굳이 사지 않아도 기분이 좋다. 친구와 한참 수다를 떨고 나면 기운을 아무리 뺏어도 기분이 좋고 생기가 넘친다.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흐뭇하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어질러진 집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을 때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하다. 미래의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 기운이 나고 활기가 넘친다. 학생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적어오라는 과제를 내고서 받은 목록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즐겁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평화롭게, 희망차게, 들뜨게, 감사하게, 뿌듯하게, 자신있게, 의욕에 넘치게 만들어 주는가? 한마디로 무엇이 당신의 웰빙 상태로 만들어 주는가? 지금 종이 위에 적어보라.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써 내려가면 된다. 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의 목록을 나는 웰빙 목록이라고 부른다. 단 뜻밖의 돈이 생기거나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거나 경품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휴강이 되거나 하는 등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이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웰빙 목록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가운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들의 목록이다. 마음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해 주어야 한다. 예전에 막걸리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한 번 내키면 한 달 동안 내리 막걸리만 마시기도 했다. 막걸리를 통해 칼로리는 얻었겠지만 몸에 필요한 몇몇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분은 건강을 잃고 오래 살지 못했다.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듯 마음에도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하다.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긍정적 정서다. 웰빙 목록은 마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음식 메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음식에 관심을 두듯 긍정적 정서를 공급하는 메뉴를 늘 기억해 두고 마음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긍정적 정서는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한다. 칭찬을 듣거나 오랜 장막 끝에 밝은 햇살을 만나거나 멀리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올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긍정적 정서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웰빙 목록을 작성하고 자주 돌아보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정서를 자가 공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웰빙 목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살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권태롭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비참하고 질투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암울하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많다. 이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상태에 점점 더 매몰되어 버린다. 그러기 전에 능동적으로 웰빙 목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분은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심리학에서는 기분 일치성 효과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기억은 기분 혹은 정서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정서가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 기억이, 정서가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 기억이 더 잘 떠오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화가 났을 때는 남편이 그 전에 내게 잘해준 것보다는 잘못하고 서운하게 한 것들이 잘 떠오른다. 한 번 화가 나면 그 전에 화나게 한 기억들이 샘솟듯이 떠올라서 점점 더 화가 난다. 그뿐만 아니라 떠오른 부정적 기억을 남편에게 퍼부으며 공격하게 되니 남편도 화가 나서 아내를 대받아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가급적 멈추는 것이 좋다. 속으로 스톱 혹은 멈춰라고 크게 소리치고 휴전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로 싸우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휴전한 다음 우선 자신의 웰빙 목록을 들여다보고 그때 가장 적절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할수록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생각을 하면 과거에 우울했거나 불안했던 기억이 더 잘 떠오른다. 그럴수록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며 다시 우울과 불안의 기억이 더 잘 떠오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우울하거나 불안한 예상만 하게 되기 쉽다. 모든 게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이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이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럴 때는 웰빙 목록을 펼치고 적당한 항목을 실천해 보자. 평상심을 되찾은 후에 문제를 숙고하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비타민 혹은 응급약처럼 사용하라. 웰빙 목록은 평소에 써두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기분 일치성 효과와 연관이 있다. 웰빙 목록의 내용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떠오르지만 정작 더 필요한 때인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웰빙 목록의 항목은 긍정 혹은 부정적 정서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 두기를 추천한다. 전자는 긍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행동이고 후자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행동이다. 부정적 정서 중심의 웰빙 목록은 스트레스 받을 때 이용하다. 이와 달리 긍정적 정서 중심의 웰빙 목록은 평소에 식사하고 비타민을 복용하듯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면 좋은 항목들로 되어 있다.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듯 웰빙 목록을 평소에 활용하면 행복이 증진되고 스트레스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지난 일요일 아내와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다. 세상에 아내가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새겨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당연하고 쉬운 것도 모르다니 상식 중의 상식인 이런 것도 모르는 아내가 신기하기까지 했다.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 당신 평소에 좀 무신경한 줄은 알았지만 매일 사용하는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다니 좀 심한 것 아니야? 길 가는 사람 맞고 물어봐. 열의 9은 다 알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물걸. 그런데 아내는 더 억울한 표정이었다. 누가 동전 사용하는데 일일이 누가 새겨졌는지 보면서 사용해.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100원짜리 동전에 관한 질문 순례가 시작됐다.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새겨진 줄 아세요? 금방 나와야 할 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새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 내가 답했다. 그건 500원짜리지요. 세상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고 했는데 새 얘기를 하다니. 아내의 얼굴에 득이만만한 미소가 번졌고 나는 세상에 하며 공허한 웃음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며 주인 아저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 없이 대답한다. 글쎄요, 세종대왕인가요? 그건 10,000원짜리죠.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물어도 이 양반이 누구래? 한다.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내가 씩씩거리며 대꾸를 하는데 글쎄요, 장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라고 아저씨는 말끝을 흐린다. 아내는 그것 보라며 기세등등해졌고 나는 당황스러워졌다. 세탁소 옆 문방구에 들러 연필을 사며 같은 질문을 했다.
주인 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 모두 100원짜리 동전에 누가 새겨진 줄을 몰랐다. 자신만만해진 아내는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통화까지 하며 나의 상식이 비상식임을 확인해 주었다. 6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2명은 알고 4명은 몰랐다. 어쨌든 분명해진 것은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식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평소에 똑같은 사물이나 사건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며 관점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특히 현대사회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시대에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다원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누구보다 강조하던 나 자신이 무색해졌다. 적어도 내가 상식이라고 알던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자명해서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상식이 아닐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유럽의 언론에 실린 마호메트 풍자 만화 때문에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성난 시위가 일어나 유혈 사태까지 간 일이 있었다. 이것은 서방 세계 사람들과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서로 달라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상식처럼 생각되는 것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태도다. 자신의 생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 친구가 한 스승님에게 배웠다는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